나는 이용림이에요. 올해 64살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내 인생은 평범하지만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남편과의 이별입니다. 정수 씨와는 25에 만났어요.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늘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수 씨도 저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 둘은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 후 정수 씨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해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밝은 얼굴로 저와 아들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저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정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 재훈이 태어났을 때 우리 둘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수 씨는 재훈이를 보며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축복이 찾아왔으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며 의지를 다졌어요. 그는 아들 재훈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고 가족을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재훈이가 3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정수 씨는 평소처럼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러 떠났어요. 오전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니 정수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의식을 잃은 채였고 의료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도 저는 정수 씨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수 씨, 눈을 떠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재훈이랑 저를 위해 꼭 다시 일어나줘야 해요. 하지만 정수 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을 잃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허전했어요. 저녁마다 거실에서 아들과 놀아주던 그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정수 씨의 옷에서 나는 그의 채취마저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한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혼자 남아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몰려왔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정수 씨가 남긴 유일한 가족,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품팔이를 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아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도 재훈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꾹 참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정수 씨와 함께 꿈꾸던 삶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저는 그를 가슴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참 안 됐다며 동정했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애써 외면했어요. 누구도 제가 겪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수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곳엔 그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림이와 재훈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수 씨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바랐던 대로 재훈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역시 정수 씨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슬픔은 조금씩 무뎌졌지만 정수 씨와의 추억은 늘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의 사랑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나는 홀로 아들 재훈이를 키워야 했어요. 정수 씨가 떠난 뒤 제게 남은 건 어린 아들과 그의 밝은 웃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제가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재훈이는 아직 어려서 아빠의 부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재훈이가 씩씩하게 크길 바라고 있을 거야. 혼자가 된 뒤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이 되면 시장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장바구니를 나르며 품삯을 벌었어요. 오후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고 밤에는 바느질이나 아이들 옷을 수선해 이웃들에게 팔았어요. 그렇게 벌어도 생활은 빠듯했지만 재훈이를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가끔 너무 지쳐 집에 돌아오면 재훈이가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 힘들었지? 나도 커서 엄마처럼 일할게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들은 저의 유일한 힘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때로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비난 섞인 말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거나 아버지 없이 자라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라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제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재훈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재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엄마가 아닌 아빠를 자주 언급했거든요. 어느 날 재훈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재훈이를 보고 있어. 그리고 재훈이가 아빠 대신 엄마를 잘 지켜줘야 해.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재훈이는 더 성숙해졌어요. 친구들과 놀다 다투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울거나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엄마, 난 괜찮아라고 말하곤 했죠. 어린 아들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 때가 많았어요. 학교에 들어간 뒤로도 재훈이는 학업에 열심히 임했어요. 저는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재훈이는 그런 저를 이해하며 스스로 숙제를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해냈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재훈이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아들이 처음 상을 받아온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상을 받은 겁니다.
재훈이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재훈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했어요. 가끔 휴일이 되면 둘이서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작은 도시락을 싸서 나무 그늘 아래서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재훈이는 점점 더 씩씩하고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끝없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함과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끔 밤에 재훈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정수 씨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 길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 씨가 남기고 간 아들, 재훈이가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작은 기쁨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남아 있어요. 저는 평생 동안 손가락이 닳도록 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어요. 모든 건 아들을 위한 것이었죠. 재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은지가 집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도 가질 텐데 지금 집은 너무 좁아서. 재훈이의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살던 전셋집은 작지만 우리 모자가 함께 꿈을 키워온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새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 더 넓고 편안한 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우리 재훈이 가족이 편안하게 살 집이 필요하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대형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와 은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좋은 조건의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때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한창 치솟던 시기였어요. 집값은 매일같이 오르고 있었고 대형 아파트를 구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괜찮은 집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재훈이의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거실은 넓고 방도 3개나 있어서 손주가 태어나도 충분히 공간이 있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이 우리 재훈이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 계약금을 지불하고 집을 마련한 뒤, 저는 그곳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은 참 기뻤어요. 은지가 밝은 얼굴로 어머니, 집이 정말 멋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재훈이도 은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시간이 갈수록 저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식사 때마다 다른 음식을 먹는다거나
집안일을 도울 때면 피곤하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모습이 서운하긴 했지만 저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저를 불러 앉혀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따로 방을 좀 더 자주 청소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은지는 일부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은지는 저를 무시하거나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저를 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요즘 은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도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훈이의 말은 돌려 말했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내던져가며 마련한 이 집에서 제 자식에게마저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도 잠시, 저는 곧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룬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순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재훈이와 은지를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야. 나를 쫓아낼 생각이라면 내가 나가야겠지. 그 말에 재훈이와 은지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손주가 태어나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아들을 키우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었죠. 처음으로 엄마가 된 아들처럼 손주도 처음으로 아기를 품게 될 순간,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재훈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손주가 언제쯤 태어날지 기다리며 그동안 쌓아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소식만으로도 제 삶은 정말 반짝이는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아기 낳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기쁜 감정이 묻어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말할지 몰랐습니다. 제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 아기 출산을 준비하는 일은 제 일처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기용품은 물론 재훈이와 은지가 자주 사용할 물건들도 미리 준비해 놓기로 했죠. 주로 아기 옷이나 기저귀, 아기 침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며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은지가 편하게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준비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모든 것을 아기 중심으로 재편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방은 옮기지 않기로 했지만 손주가 태어나면 그 방도 손주가 잘 자는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아기 침대와 기저귀 보관함을 옮길 자리를 정하고 아기가 자주 사용할 물건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수유용품도 미리 마련하고 아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몸을 더 튼튼히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손주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고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들고 하는 일도 많을 테니까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아기 출산 준비가 한창이었을 때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느꼈던 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준비구나 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모든 물건들을 손자나 손녀에게 선물할 생각에 너무 설렜습니다. 아기를 위해 마련한 침대에 이불을 깔고 아기용 장난감들을 그 자리에 놓을 때마다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기쁨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은지는 임신을 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점점 더 그녀는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였죠. 저는 그런 은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그 어떤 일이든 맡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와 함께 보내는 날이 많을 테니 그때에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기 이름도 상상하며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아기 이름을 짓는 건 부모인 재훈이와 은지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미 손주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미리 손주에게 줄 인형도 준비하고 고급스러운 아기용 옷도 마련했어요.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더욱 더 제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주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긴장되기도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지와 재훈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기 태어나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은지가 지친 표정을 짓거나 힘들어할 때면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결국 손주가 태어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병원에 가기 전 제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아기 출산 준비는 다 했으니까 나랑 같이 병원에 가주세요. 그 말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마친 후 은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저는 그 아이의 첫 모습을 보고는 마치 제 아기를 다시 보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내 아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일이 다 지나가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사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죠. 은지가 다가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엄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귀가 멍해지면서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나가야 한다니? 무슨 소리야?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제 자신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재훈이도 거실에 있었어요. 그가 은지의 말을 들은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어두운 표정이었고 그 모습에 내 마음은 더 할 수 없이 상처받았죠. 엄마, 이 집이 너무 좁고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내가 나가야 해요. 은지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아프게 울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켜본 아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며느리가 이제는 나를 그렇게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저 말없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이곳에 묻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내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고스란히 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할 거야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내 삶의 큰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엄마,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 주세요. 은지가 덧붙였어요. 그 말은 너무 차갑고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은지를 도와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희가 날 쫓아내려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침묵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쫓아내는 이유는 결국 며느리의 뜻에 따라 결정된 일이었으리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대화와 행동 속에서 은지는 점점 더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내쫓길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나가야 한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나의 모든 세월이 여기였고,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나가면 돼. 내가 이렇게 말한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부서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만큼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고요한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은 내 삶의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을 접고 서랍 속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어요. 이 집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 물건들 하나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면서 나는 느꼈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들은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내가 그토록 헌신하고 사랑한 그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을까?
그동안 내가 아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떠나 혼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떠난 뒤로 나는 몇 날 며칠을 방황했어요. 가족이 나를 이렇게 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내 마음은 절망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 것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그것이 내게 더 큰 힘을 주리라고 믿게 되었죠. 가족의 배신을 겪은 후,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아들 재훈과 며느리 은지가 점점 더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건 계속해서 커져만 갔어요. 재훈은 점점 더 나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였어요. 예전엔 작은 부탁에도 다가와서 미소를 지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에게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내가 말을 걸면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피하려고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에게 쏟았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런데 그 모든 게 이렇게 무색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 은지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나에게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하던 그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냉담해졌어요. 지금은 내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기 일쑤였고 작은 부탁이라도 부담스럽다고 하며 고집을 부리곤 했죠. 엄마, 그만 좀 해요. 라는 말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가족의 일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존재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재훈은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은지는 내가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방해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들어가서 손질을 돕기 위해 나섰더니 은지는 나에게 돌아서며 냉정하게 말했죠. 엄마, 그냥 밖에 계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히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그 말 속에는 너는 더 이상 여기에 끼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순간에 말이 없어진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아들 곁에서 보냈고 그를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실이 그저 무색해져 버린 느낌이었죠. 재훈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동안 따뜻했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나는 그것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자신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재훈과 은지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나는 점차 그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빴고 나는 그저 그들 주변에서 어색하게 존재하는 것 같았죠. 나는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내 노력은 점점 더 헛되이 느껴졌고 그때마다 재훈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나는 그 세계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재훈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내가 같이 도와줄까? 그런데 재훈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쉬세요. 오늘은 내가 다 할게요. 그 말은 그저 일상적인 대답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절감했어요. 재훈은 내가 돕는 것조차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나를 돌보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무시였어요. 그 순간 나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아들이 이제는 그조차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어요. 점점 더 자주 느끼는 건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결국 나는 내 존재가 그들에겐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사랑과 희생이 무색하게 나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외롭게 고립되었어요. 내가 고독을 처음으로 느낀 것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이 어렸지만 그때 느꼈던 외로움은 제 삶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고독은 제 일부가 되었고 그 고독을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저는 한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재훈은 이제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가 결혼하고 며느리 은지와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저는 그저 아들의 집 근처에서 그들을 돕고 손주를 보며 지내는 존재일 뿐이었죠. 처음에는 손주가 태어날 때마다 그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지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해갔어요. 그가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그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주말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이야기 속에서 기쁨을 찾았던 저였지만 결혼 후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은지에게도 대면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저는 종종 혼자서 그들 집 앞에 서서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하는 나날을 보냈죠. 며느리 은지의 태도는 더 이상 저를 편안하게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저 예의 바르고 착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은지였지만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냉정한 태도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 때도 그 말투 속에서 저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쁘고 저와의 관계가 점점 덧없는 것이 되어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점차 고독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제 하루하루는 그들에 대한 생각과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손주가 자주 저에게 와서 놀고 싶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손주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손주가 커가면서 점차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손주는 저와의 시간을 싫어하는 듯 주말이면 아들 집에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손주는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기대고 있으면 저는 그저 고독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리라는 것,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고독은 이렇게 저를 점점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종종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대화, 그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순간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 고통 속에 갇혔어요. 그 고통은 아마도 제가 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에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워지기를 바랐는지를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 속의 재훈은 여전히 차갑고 멀어져 있었죠. 그는 제게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라는 말 한마디로 전화를 마쳤어요. 저는 그 전화 속에서 그가 저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한 말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다시금 고독을 느꼈죠. 그 고독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안에 묻혀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죠. 제가 그들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이 두려웠어요. 저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어요.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저는 그들이 제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그들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할수록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제가 스스로 행복을 찾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고독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고독은 여전히 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어요. 고독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 낯설게 다가왔어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난 후 손주를 돌보며 보냈던 나날들은 더 이상 제 삶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 제 기대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 고독의 시간을 거치며 저는 제 자신과 다시 마주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때 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들 재훈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였고, 그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제 삶의 방향이 확연히 흐려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제게 어떤 태도를 취하든 저는 나 스스로를 찾아야 했어요. 한때 저는 그저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제 삶의 중심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제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제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 손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제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물음들이 제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맞춰서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죠. 그들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 자신을 바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속에서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족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삶을 다시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했어요.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을 오래 했지만 그 일만큼 제가 좋아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일이 저에게 주는 보람은 컸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자라나고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의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손주 돌보는 일을 넘어서 나 자신을 위한 여가 활동이 필요했어요. 그때 저는 옛날에 좋아했던 취미를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 저는 종종 그림을 그렸어요. 색연필로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던 그때가 떠올랐죠.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 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손주들이 자라면서 제 시간이 비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기로 결심했어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을 칠하고 마음대로 선을 그어가며 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처음에는 그림이 서툴렀지만 점차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그림 그리는 즐거움이 커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림은 제 고독을 채워주고 제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도피처가 되었어요. 나 자신과의 소통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던 중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주말마다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나만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싶었어요. 작은 공간에서 몇 명의 이웃들과 함께 그림을 전시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이 작은 전시회는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제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첫 걸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다시 채워갈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독서, 글쓰기, 작은 여행 등 제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저는 점차 제 삶의 방향을 잡아갔어요.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고 그 가능성을 좇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살아온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난 이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고통 속에서 몇 년을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법적으로 제 권리를 되찾기로 마음먹었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일이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죠. 변호사는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조금 얻을 수 있었죠. 이제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쫓아낸 그날, 그들은 제게 무책임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집에서 내쫓았죠. 그때 나는 그들이 제게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죠. 변호사에게 들은 대로 저는 먼저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나게 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집을 사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썼고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것, 그건 명백히 불법이었죠.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든 저는 제 집에서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법적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매일 법적인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증명할 증거들을 찾는 일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법적 절차는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와 법적인 근거였죠.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많이 배웠고 점점 더 강해졌어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저는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들이 하나하나 되돌려지는 순간이었죠. 법적인 싸움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번의 법정 다툼을 거친 후 결국 저는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그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저는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법적 제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짐을 덜어내고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상처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법적 싸움은 결국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고독하거나 방황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동안의 고통은 제게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주었어요. 이제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싸워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동안 겪은 배신과 상처 그리고 고통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어요. 이제는 그 끝을 보려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복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라고 하면 너무 강렬한 감정처럼 들리겠지만 나에게 있어 복수는 단순히 복수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삶을 되찾고 다시는 그런 배신을 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쫓아내고 그토록 나를 무시하며 상처를 준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나를 내쫓았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내 돈으로 대형 아파트를 샀고 그 집에서 내가 그토록 정성껏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는 내게 아무렇지 않게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들의 태도는 정말 냉정하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른 것은 복수였어요.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향해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복수하려는 것은 결국 내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복수를 다짐했죠. 첫 번째로 내가 한 일은 바로 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쫓겨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들이 한 일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법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그들의 냉정한 태도를 떠올리며 더 강하게 결심했어요. 그들은 내가 나이를 먹고 또 내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 채로 살고 있겠죠. 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속고 당한 것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복수는 단지 그들이 벌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이어야 했어요.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쫓겨나고 내 집을 빼앗긴 그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삶을 좌우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것을 다시 내 손에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내쫓으면서 내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들이 내게 빚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돌려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쫓아낸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복수는 결국 그들에게 내가 당한 만큼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든 법적, 사회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내가 그들을 넘어서서 다시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를 상처 입혔는지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은 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복수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당한 만큼 이제는 내 삶을 되찾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복수를 다짐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억눌리거나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내가 지닌 권리를 되찾을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차례였어요.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나는 복수를 결심한 후 첫 번째 단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후에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이었어요. 집을 떠날 때 나는 그들의 행동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나의 감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드러내고 내가 상실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죠. 첫 번째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했기에 그들이 내게 행한 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죠. 처음에 나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들은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아들 부부에게 쫓겨났다고요? 라고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때 변호사들은 그 상황이 불법적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내 권리가 침해되었고 내가 그들로 인해 겪은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변호사는 나에게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거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그 집을 샀지만 내가 떠나게 되면서 그 집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법적으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변호사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믿고 맡겼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집을 빼앗았는지 기억해냈어요. 그들이 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이 단지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폭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아니라 내 권리를 침해한 불법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증거들을 모은 후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법적인 절차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인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을 들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은 내게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그냥 화해하시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고통과 배신은 단순한 화해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를 내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죠. 법정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말에 나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나는 내가 당한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죠. 변호사와 함께 나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이 내게 가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요. 법정에서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내 권리를 주장했죠. 소송은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이 되살아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내게 준 상처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나는 그들이 받은 벌이 반드시 정당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 절차는 마침내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나는 결국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승소했어요. 법원은 내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게 빼앗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판결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겪은 배신에 대해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승리한 거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집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다시 되찾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날 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나는 점점 더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손주를 돌보며 함께 살기로 한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온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며느리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듯이 자주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기보다는 며느리의 말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기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어요. 결국 어느 날 며느리가 나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을 떠나세요.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내가 길을 써서 마련한 이 집에서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아들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나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아팠고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나는 말을 잃었어요. 왜 그러는 거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아왔는데 나를 내쫓는 거야? 내 물음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나를 쫓아내는 말을 반복하며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었고 내가 없으면 며느리가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였어요. 나를 내보내려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더 이상 내게 따뜻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저 방해물에 불과했어요. 내가 없으면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쫓겨나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내가 아들에게 쏟은 사랑과 노력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내가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들은 내가 떠나기를 원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품에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게 된 날, 마음속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 집은 내가 오랫동안 꿈꾸며 내 힘으로 마련한 곳이었지만, 그 집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않았어요. 나를 내쫓은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들의 냉정한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집을 떠나게 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발걸음을 옮기며 무작정 거리를 걷기만 했어요.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고, 내가 느끼는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내 삶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몇 시간이고, 아니 몇 일이고 방황했어요.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가족에게만 헌신하며 살아온 나는 이제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했어요. 혼자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당한 배신이 나를 약하게 만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내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이 패배가 될 것만 같았죠. 나는 지금까지는 그들의 삶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게 해주었어요.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나온 그날부터 내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안정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잠을 자기도 했어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라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길을 걷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내가 느꼈던 공허함은 점점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상황을 바꾸면서 나는 조금씩 내 길을 찾게 되었죠. 이때 나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나는 나만의 작은 공간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어요. 마음속에서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었죠. 그동안 내가 아들에게 헌신하면서 나의 삶을 내버려 두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 나가야 했어요. 어느 날 나는 작은 가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첫 번째 일을 시작했죠. 그것은 그저 일상적인 일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나는 다시 일을 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고 그 성취감을 통해 내 삶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나는 그 일이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알았어요.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의미가 있었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용기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내가 지나온 고통과 상처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쫓겨난 뒤 나의 삶은 마치 궤도를 잃은 비행기처럼 흔들리며 떠돌았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이 모든 일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놓쳤던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죠. 내가 아들에게 바쳤던 시간, 내 마음을 다해 아들을 돌보았던 기억들, 모두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먼저 내 삶을 재정비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내가 의지해온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스스로 믿어온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생각해야 했어요. 나는 아들 부부에게 받았던 상처를 떨쳐내고 내 삶을 새롭게 설계하려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찾고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온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과거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한 것 같지만
그 일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는 계기가 된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나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었어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다시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의미였어요. 나는 조금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내 삶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그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배움은 단순히 아들에게 대한 사랑이나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내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나의 작은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나는 한 걸음씩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갔어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나는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음을 알았어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어요.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점점 더 밝고 따뜻한 길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나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홀로 서기 시작했을 때, 내가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은 비로소 내 것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의 삶을 나누었던 시간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상처 속에서 헤매던 나의 삶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걸 느낍니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삶은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나에게 많은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상처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었음을, 그걸 통해 내가 성장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은 혼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삶이 소중하고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외로움도 두렵지 않고 고독도 나만의 시간이자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삶이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후회 없이 살아갈 거예요. 힘든 시간은 끝이 있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